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우리의 영원한 JYP 박진영 비평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좌파택 이정주입니다. 좌파티 걷기. 예, 두 분과 함께 뉴스 살펴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말미에는 오늘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 모시고 외교 관련된 이야기들,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SNS에 올린 글, 이게 사실은 그냥 한 줄 뉴스로 흘러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98만 7천 명 저희가 구독자입니다. 예, 어제 98만 6천까지 잠시 떨어졌었어요. 거의 코스피 수준입니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100만 이런 얘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99만부터 좀 먼저 채워주시면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지금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좋아요를 먼저 누르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뉴스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고, 이 MBC 보도 이후에 대법관 제청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기존의 관행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조이대 대법원에서 관행을 깨고 어떤 식으로 했던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조이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잔꾀를 써서 이재명 정부를 욕보이려고 했다. 욕보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시점이 아주 오묘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 예.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걸 발표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 며칠입니까 이게 시간 끈 게. 거의 뭐 6개월, 7개월 6개월, 넘어가. 7개월 예.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290일 정도. 시기를 간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 추정컨대 특정 정치권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참모에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JYP는 이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다. 네네네. 일단 대통령을 굉장히 난처한 구석으로 몰아버렸어요.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정치 기획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 기획으로 보인다.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원래 이제 여당의 그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별로 그 공세적이니까 사실 인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사법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내란. 네. 네. 제가 이 표현까지 쓰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건이 원래 이제 대법관 그 임명 절차 자체는 그러니까 제청, 동의, 임명 예. 3단계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권분리 원칙에 맞습니다. 예. 현재 현미경으로 이 사안만 딱 놓고 보면 그 100번 양보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괜히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쫙 조이대 대법원장의 현재까지 행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내란 이후에 이 사람의 행태나 이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 행위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견을 딱 현미경으로 잘라가지고 앞뒤로 오면, 축구로 오면 이제 딱 중반부만 딱 뜯어서 보니까 조 선수가 왜 파울을 해? 조 선수는 매너 있는데? 근데 그 10분 장면 외에 나머지 80분은 사람 때리고 다닙니다 지금. 예. 네, 10분 장면에서만 보면 뭐 물병 맞고 이런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 제청 문제도 아까 평론가님도 그 추정인데, 그 추정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필 이렇게 취약한 시간대에 왜 이렇게 일부러 불협화음을 냈냐? 타이밍 자체가. 예. 네. 조이대 대법원장은 저는 다른 거 말고 저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딴 거 빼고 12월 4일 날 아침에. 그렇죠. 예. 이게 계엄 터진 지 8시간 만이거든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하고 나서 그 사이에 그 법무부 감찰관이었던 유역 감찰관은 계엄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표를 던졌어요. 예. 예, 목숨을 거는 사선을 그 당시에 사선을 탔습니다. 근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이라는 작자가 아침에, 이거는 모든 사안이 해결된 사안이에요.
진행된 것도 아니고 계엄군들 뭐 서강대에서 막고 뭐 시민들이 헬기 못 떨어지게 말하고 그다음에 총구 잡고 기사 나오고 윤석열이 다시 또 밤에 일어나서 국무회의 다시 연다고 해서 해제까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 했냐.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뭘 지켜봅니까? 어떤 절차가 뭐가 있어요? 그날 12월 4일 아침에는 불법 계엄인 게 확정이 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불법 계엄을 하는 그 밤 사이에도 목숨을 건 시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삼부유인 중에 하나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불법 계엄으로 규정해야죠 당연히. 8.15 광복 이후에 태극기 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들려면 똑바로 들어야죠. 근데 나와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다시 윤석열처럼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 와가지고 계엄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왜? 계엄 성공하면 거기서 한번 붙어보려고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멘트로도 애당초 그 12월 4일 이후에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을 좀 종합해 보자면 그 12월 4일 아침에 그 발언만 보더라도 일종의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이 일련의 장면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뉴스는 주요 국면들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엇 하나 해결되거나 진행되는 것 없이 잠시 뉴스에서 묻혔다가 또 쓱 들어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결정적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닌가. 대법관 제청이라는 게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 이게 뭐 헌법적으로 해야 할 일, 어제도 뭐 김정환 변호사가 이걸 짚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의무로 보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 없이 209일을 버텨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타이밍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또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이 일을 벌였다. 여기에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묵묵부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정치에 개입한 지는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저는 하나만 이제 단서 아닌 단서 사족을 하나 달자면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고 각을 세워서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재청 임명권 가지고 신경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지고 뭐 파기환송하거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당파성으로 몰아가거든요 지금. 마치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을 견제하는 사람처럼 한쪽 편을 듣듯이 포지션을 잡았어요. 예. 근데 저는 당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12월 4일은 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누가 되든 간에 사법부 수장은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해 줘야 돼요. 예. 그건 예외가 없는 거지 당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이제 당파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 중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그리고 그 이후에 파기환송 문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청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다른 언론에서 다루긴 했더라고요. 대법관이 이제 2028년부터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14명이죠.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년마다 이제 4명씩 더 증원을 시켜서 최종 28명까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까지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합하면 정확히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그러니까 22명의 임명권자가 되면 사실상 전체 26명 중에 상당수가 대법관 임기 이제 6년이면 물론 임기마다 다르니까 이제 크로스가 되긴 그렇겠죠. 하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진보 대법관이 대법관들이 차지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지금 좀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장부터 이 재청권과 임명권은 대통령이란 게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도 제청할 권리가 있다. 내가 대법원 추천위에서 추천받아서 두 명을 추천하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가 할 필요 없다.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 선택지 옵션을 좁히는 거를 관행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꺾어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초반에 한번 잡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잡고 들어오고 이재명 정부 내내 사법부의 이제 새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신의 입김을 발휘하지 않겠냐. 이제 이 보관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해석해 보자면은 대통령 인사권의 물타기. 인사권에 대한 물타기. 근데 거기서 좀 더 보태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의 이른바 보수적 경향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예.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저 이정주 기자를 왜 좋아하는지 저도 또 알게 됐어요. 12월 그 4일 이야기하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부가 일상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라고 대법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상권 분립에서 헌법적 가치와 그다음에 공화제적 질서를 수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 현장에서 딱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 그걸 안 하면 사법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조희대라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명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법부 과잉이에요. 예. 또 대표적인 국가 두 개를 들어볼게요. 내각제인 그 독일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제인 미국. 미국 그냥 대통령 임명해요. 예. 임명합니다. 추천위원회 없어요. 대법관은. 그리고 임명합니다. 그냥 보내면 국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인청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인청하면 끝이에요. 청문회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 가면 의회에서 추천해요. 예. 우리처럼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사람들 대의된 사람이 아니잖아. 대의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기관의 인사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법 과잉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선관위원장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대통령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박정희 때 박정희가 이제 대법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 제청 제도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그냥 패턴이 되고 나니까 그걸 다시 건드릴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의 추천 그리고 제청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를 예방해서 만난 다음에 이 상황들이 진행되는 우리가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도 뭐 안 맞았지만 윤석열이 거의 그때는 거의 독주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뭐 추천하기도 전에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졌었던 것은 그게 어떤 견제의 의미가 있다면 그 견제의 의미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